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조기 복원을 일본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인데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헌정사상 첫 전직 총리 구속 사례가 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사용자 방어권의 입법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현재 미국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 4일간의 방미 일정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도 경험을 전해 듣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각종 청구서에 각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 대통령은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2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 간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대미 협상 경험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언은 우리가 거기서 추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 그런 경험들은 유용합니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분야 외에도 동맹 현대화와 관련 있는 안보 청구서, 새로운 분야 협력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 관심이 많은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이틀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미국에 도착합니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로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모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일본 방문엔 동행하지 않았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라도 더 설득하려면 가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번 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합류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국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비서실장이 국내에 남아 국정을 관리하는 만큼 강 비서실장의 동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동행의 목적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점에서 중대한 상황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시장 개방 요구 등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백악관 실세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향한 데 이어 강 비서실장까지 방미단에 합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의 복원 등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구체적 내용보단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남빛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를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기본적 접근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선 일본 정치인 중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는 셔틀 외교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일본 의원연맹과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단을 접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취임 80일 만에 첫 양자회담 방문으로 일본을 선택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3박 6일간의 순방 진행 상황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자, 어제 정상회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친교 만찬도 진행이 됐는데 이 만찬 메뉴에서부터 우리가 좀 훈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찬을 함께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뉴로는 이시바 총리가 즐겨 먹는 이시바식 카레와 안동찜닭, 한국식 장어구이가 제공됐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에서 나온 안동 소주와 이시바 총리 고향 일본 도토리면에서 생산된 맥주가 나란히 배치됐었다고 합니다. 위 실장은 이 모습을 한일 간 협력, 화해, 화합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메뉴 하나하나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지켜봤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성과 좀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우선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방일로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힙니다. 네. 이번 방일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고 급하게 추진돼 공동 문서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해 공동 문서를 제안해 17년 만에 양국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위성락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며 미국과 협의하는 게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에게 긍정적인 한일 관계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협상에도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엔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에 보내는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켜봤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안보 청구서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미국에게 어필하면서도 한국이 마주할 청구서 만만치 않다는 평가 많습니다. 네. 전부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확장이 포함된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죠.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안건으로 제시하며 한국의 책임을 높이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김 기자가 말한 국방비 증액 같은 안건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협상에서 즉흥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안건이 들어온다거나 이 협상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카운터파트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원래 동행하기로 했는데 일찍 미국으로 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났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직접 미국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들을 모두 세세하게 짜고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
사실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예상되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좀 일부 수용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 조선업이나 반도체처럼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방문 일정도 있죠.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논의할지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직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언유복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불과 2분 만에 마무리된 점 등을 토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말리려 했고 당시 문건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전달받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여주자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위증 혐의와 사후 문건 작성 폐기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특검팀은 강조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선 처음으로 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미뤘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뒤 4차 조사가 내일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로 특검팀은 이번 주 중으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주말에도 기록을 검토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열중했습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김 여사는 앞선 3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은 기소 전 한두 차례 더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사건에서 피의자인 만큼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고 나면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최근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규명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명품 목걸이 전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휴일에도 입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곧바로 소액 주주들을 위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법안은 내일 통과될 전망입니다. 강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번이나 폐기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조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장 통폐합같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다는 평가가 나오는 2차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줘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전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선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반발이 터져나왔는데 정작 노동계 내부에서도 애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승우 기자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본회의장을 찾은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 선진국 실현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보안 입법을 요구하며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정작 본래의 입법 취지가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지금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취지가 쌍용차 사태 때 손해배상에 대한 그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 이래서 한 거잖아요.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의 혼란이 줄여져야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많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대표의 최근 행보, 이 말 그대로 마이웨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이번 주 호남을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당 내 자중 촉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가 환하게 웃습니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 와서 대단히 기쁘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향인 부산을 찾은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좌완 투수가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 조 전 대표의 이런 2030 극우화 발언과 행보에 여당 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론 악화 원인이 조국에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또 다른 의원은 무기도 없이 선전포고만 하는 꼴이라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2030에 대한 발언 같은 것, 또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나의 책임은 n분의 1밖에 없다. 조금 더 자중하고 신중한 행보를
마치 자기 입장만 옳은 거고 자기 입장만 정의고 이런 듯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국민들이 떠나는 순간 정치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왜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은 가운데 조국 전 대표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모레부터 사흘간 호남을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초 같은 반탄파로 분류됐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각 대통합과 강성 결집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극명하게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장동혁 후보가 우리 당 의원들이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섣부른 낙인이라며 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와 친한동훈계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서의 광범위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찬탄파 표심까지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선명성을 무기로 강성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과의 결별, 우파 진영의 강력한 결속을 호소하며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용광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쇠도 녹이는 용광로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물만 끓이는 주전자로 끝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수로 꼽히던 친한계 표심은 김문수 후보로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건데 친한계 의원들 역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당원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며 김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합과 강성 결집 대결 구도 속에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향후 국민의힘의 정치적 노선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정한 견주가 또 있을까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내달린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매달렸던 개는 피투성이가 된 채 결국 죽었는데 견주는 살이 쪄서 운동을 시킨 거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산책로. 대형 보드콜리가 혀를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끌려갔는지 네 발뿐만 아니라 몸에도 피가 흥건합니다. 50대 견주가 저지른 짓인데 자신의 전기 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산책로를 달린 겁니다. 거기에서 피가 멈췄어요. 여기 다리, 굴다리 밑에서 턴해서.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된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질식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견주는 경찰에 개가 살이 쪄서 운동을 시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했는데 못을 지가고 나서 내 복지가 못을 박았을 때 누가 물을까 봐 있는 거래. 나 아파서 사정을 했지. 힘들더라고 이거.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지금 학대하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경찰은 견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함께 또 다른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차량이 운전자도 없이 고속도로로 굴러가면서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해 놨어야 했는데 중립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가 이 사달에 났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고 운전자가 연료를 넣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유건도 빠진 채 바로 앞 고속도로까지 간 차량은 달리던 차량 한 대와 부딪혔고 다른 차량 3대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변속기어가 중립에 놓여있던 차량이 주유소의 경사진 도로를 따라 굴러간 것입니다. 차 혼자 내려간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를 나머지 3대가 순차적으로 부딪힌 거죠.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기중기가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삼성동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20m 높이 기중기가 전도됐습니다.
근데 쿵 걸었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 쿵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였나봐요. 저기 아침부터 작업했었거든요. 이 사고로 50대 기중기 운전자가 다쳤고 전신주 2대가 파손돼 일대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출소를 한 뒤 강도 행각으로 또 구속된 일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법 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깊은 밤 한 남성이 돈을 세며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남성이 황급히 도망치지만 곧 붙잡힙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났다가 구속된 30대 A씨의 모습입니다. 범행 뒤 달아났던 A씨는 편의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이곳에서 단 5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출소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한 뒤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치료가 이제 유지가 잘 안 되고 증상이 재발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비 부담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도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오늘 한라산 한 곳을 제외하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만큼 무더웠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을이 오긴 오는 건가 싶은데요. 그래도 자연은 이미 가을맞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초록이 넘실대던 들녘이 어느새 황금빛으로 변해갑니다. 알이 꽉 찬 벼 이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석맞이 햅쌀인데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에도 작황이 좋습니다. 앞으로 보름 뒤면 수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농민은 풍년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멸구 피해도 아직은 없고 아직은 괜찮은 편이에요. 겉선은 늘어진 가지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추석 제수용으로 인기가 많은 홍로 품종입니다. 벌써 수확에 나선 농가도 있습니다. 상자마다 사과가 쌓이면서 농부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생산량은 아마 작년 정도는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도 절에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강 주변에는 코스모스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려 유난히 더웠던 여름과의 안녕을 준비합니다. 해가 좀 짧아진 것 같고요.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들어서 약간 가을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낮에 너무 덥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폭염의 기세에도 가을은 이렇게 신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추석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마트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건데요. 시중에 나온 선물 세트들을 살펴보니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추석 선물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선물 세트에 눈길이 갑니다. 저희 나이에는 아직 명절을 중시 여기죠. 자그마한 돈으로 성의껏 그냥 하려고 그래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서. 이렇다 보니 이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로는 처음으로 옥두어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어종인 옥동과 생김새뿐 아니라 맛까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나 배 대신 용과나 자몽 같은 수익 과일을 함께 넣은 혼합 과일 세트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봄 경북 지역 산불로 사과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데다 배마저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의 장기 연휴가 가능한 만큼 미리 선물 준비를 마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선물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사전 예약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구매하실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실속형 상품을 대거 마련하고 미리 살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손님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는데 시기상 이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에 맞춰졌습니다. 시위성 도발이란 해석인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성능을 높인 북한판 토르로 추정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회색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을 정확히 쫓아가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 장면으로 순항 미사일 요격 성공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통신은 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맞춰 격추에 성공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며 무인 공격기와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목표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복제품 북한판 토르를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받은 러시아 기술로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시험 사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순방 출발일에 맞춰 실시됐습니다. 또 이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직후 이뤄지면서 시위성 도발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한 메시지를 발신할 때는 공세적인 무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참관에도 불구하고 방어무기, 대공미사일을 선보이는 것으로 메시지 수준을 조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하고 있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대통령을 줄곧 비판해온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취급한 혐의인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박스를 들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 22일 FBI는 볼턴이 기밀 정보를 불법 공유하거나 보관했는지 수사한다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몰랐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볼턴에 대한 비난은 이어갔습니다. No, I don't know about it. I saw it on television this morning. I'm not a fan of John Bolton. He's a real sort of a lowlife.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평화중재 시도에 대한 볼턴의 비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며 보복성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볼턴은 트럼프의 분쟁 중재 노력을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깎아내린 바 있습니다. Does he think his friend Vladimir is now cooperating to make a deal so that Trump can get the Nobel Peace Prize? 트럼프 행정부 1기 안보보좌관이던 볼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주역으로 꼽히는 대북 강경파로 17개월 만에 경질되고 줄곧 트럼프를 비판해왔습니다. 2020년 회고록에서는 트럼프를 충동적이고 무능하다고 공격했고 당시에도 기밀 유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히 볼턴 개인이 아니라 트럼프가 정적들을 겨냥한 보복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중국 경제가 몇 년째 어려운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등 개발업체도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며 침체가 계속되자 중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동북쪽에 있는 한 주거단지 사이로 짓담한 건물들이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였는데 지금은
마을의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什么时候施工结束呢？不知道，不清楚。我才来了半年。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듯 건물 철근 지지대는 녹슬었고 공사 가림막을 뚫고 나무가 자라기까지 했습니다. 공사 현장입니다. 인근에는 이렇게 흙더미와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중국 전역에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만 수십만 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로 세계 500대 기업까지 진입했던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청산명령을 받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베이징에도 지사를 여러 곳 뒀던 헝다의 사무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헝다가 지었던 건물들의 가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헝다가 2018년에 문을 연 쇼핑몰입니다. 지상 5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된 대형 쇼핑몰이지만 입점한 업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업용 주택 구매 완화, 도시 재개발과 연계한 노후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극한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폭염은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2도, 모레는 3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의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의 최고 80mm, 호남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내일 밤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와 광주도 33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반면 영남 지역은 내일 소나기 예보만 들어있는 가운데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